이곳은 상수역 근처 어느 카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이곳을 찾았다. 그래서 재밌는 그거를 타협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복잡해진 게 아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수업은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수업인가요?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이번 영상은 문학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여기서 쉬는 날부터. 아, 네. 저는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로 뭐 교양학부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이제 도덕고 구범에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쭉 제 일종의 작업 활동, 서식지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도 좋아하고 또 분위기가 워낙 제 취향이어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긴 사람들하고 같이 또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뭐 술도 마시고 놀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이고 이 동네 사는 주민이고 그냥 매일 오는데 어느 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뭔가 독특하신 분이 오셔서 뭐지 했는데 어떻게 언제 대화를 처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뮤지션입니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동네에 거주하는 그냥 홍대에 흔한 그냥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토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강의도 다 마치고 나서 보통 주말에 올라와서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방문을 하는데 이제 방학 중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도 하고 도덕과 구범이라는 카페 자체가 워낙에 약간 콜라보라던가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일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걸 되게 구범 씨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약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계절학기 느낌으로 그러면은 뭐 문화 토크 약간 사람들한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화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문화 토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말마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죠. 영업 마감 후 토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행사 준비로 카페가 분주해진다. 여기 분위기가 되게 좋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 잠깐 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가까워져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알게 됐고 그때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분이다. 네, 그때 이제 제가 반했죠.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옆에 두고 같이 나도 좀 똑똑한 척 해야겠다. 여기에 오는 그 손님의 이야기로 다른 손님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그런 순간을 제가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상 촬영이 있어가지고 뭐 찍혀도 되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네. 이제 사실 뭐 제가 문학 공부하면서 함께 많이 봤던 이론들이 정신분석 이론들이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정신적으로 취약해졌을 때, 아플 때 찾아가게 되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정신분석가를 찾아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의학, 정신과 쪽을 먼저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접근법을 취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저는 공통적인 인간의 정신 문제를 다루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공통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까? 왜 이렇게 현대 사회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회일까?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문제가 개인의 정신을 연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 조직을 포함하는 인간 구조에 대한, 인간의 어떤 문명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져갔을 때 더 많은 게 보인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속류 정신 분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얄팍하게 그러면서도 좀 전달력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도 좀 토크를 진행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주제는 정신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부한 게 뭐였냐라고 물으면 저는 대학원에서 정신분석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신분석 밤이 되자 이곳은 문학 카페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대학에서 커피를 받아든 손님들은 정신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2014년인데 그때 맡았던 강의가 문학과 정신분석. 특정한 경우에는 원래는 젊은 여성에게서 우울증 비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20대 남성들의 우울증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울증 비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울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사회적인 억압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억압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자아가 세지죠. 초자아가 세지고 초자아에 의한 검열과 초자아에 의한 명령체계가 활성화되어 그럼 그 명령체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발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 안에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이미 억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정체를 모르고 이미 여러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순간 이 상실감이 회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고립감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초자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이 초자아의 억압적인 상황과 명령에 맞추어서 살아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상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자아의 명령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고립감, 순전히 내 안에서 이제 다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앞서서 내 삶의 대부분을 초자아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의 근육을 잘 만들어 놓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관련된 증상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유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대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 자체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다만 이 신화적인 집중력의 한계인가? 어떤 유사한 논리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1시간 반이 흘러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려고 할 때쯤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수업은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수업인가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인기가 있는 수업인지. 딱 거기서 나뉘어요. 좀 듣고 싶어 하던 애들은 너무 재밌다. 또 한쪽에서는 뭔 소리 교수님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좀 문학에 관심이 있는 소위 이제 문학 청년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교 때 워낙 문학을 좋아하게 돼서 수업을 안 듣는 공강 시간이 되면은 도서관에서 웬만하면은 그냥 소설을 읽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회사원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이제 상상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 뭘 가장 재밌게 있었나 생각을 했을 때 문학 전공 강의를 워낙에 재밌었게 들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권유를 좀 해줬죠. 그냥 평론 활동도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그래서 한국 작가들 중에서는 이제 저는 김현수 작가의 작품들을 워낙에 그 당시에 좋아했고 또 즐겨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르 문학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제 쓰신 네네네. 책도 진짜 읽어보고 왔는데 그 책을 서문 맛집이라고 네. 아마 서문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읽었습니다. 무해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노력해서 이 사회적인 유해함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무해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유해함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나는 유해한 인간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자신이 유해하다라는 걸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나 아까도 말했듯이 위치가 바뀌면 유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라는 이 노화의 현상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취약해진다는 거고 내가 취약해진다는 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 노년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인 문화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 되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얽히지 말아야겠다, 다가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게 될 거고 그 취약함이 누군가한테는 유해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절대 완전 무결하게 누군가에게 무해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서 유해함과 무해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세상을 간단 명료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또 나에게 필요한 이질성과 다양성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대단히 고립적인 태도가 되는 거고 뭐 핵개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원자화된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함께 사는 법이나 공동체의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 물론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개개인의 문제의식과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서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평소라면 꺼내지 않았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경험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행 같았다. 요즘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행의 목적 중 하나가 생각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문학평론가라는 직업 자체가 독립적인 자생력이 거의 없습니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문학평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 인식이나 자본주의 안에서의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전업 작가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좀 병행하고 있는 실제 문학평론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이게 직업 만족도는 결코 높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학인가, 이 직업적인 영역에 대하여 왜 우리가 소중함을 발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15,000원짜리 책 한 권을 사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소유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읽고
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성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의 영역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다만 언어를 다루는 방식이나 접근법, 그 안에 형식을 읽어내는 것들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주로 이제 우리는 다 고등교육을 밟으면서 문학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빨리 읽고 빨리 정답 찾아내느냐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받다 보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이제 참맛을 꼭꼭 씹어서 즐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학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적 환경들이 이제 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뿐이지 저는 여전히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같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적인 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어쨌거나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저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집안이 좋아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그래서 좀 관심사를 넓혀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의 영역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사람의 세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관계성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동력이 되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유 문학만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문학 연구자, 문학 평론가가 가지게 되는 약간 옹졸한 자존심 같은 건 것 같아요.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은 이제 물 같은 존재라면 또 영화는 술 같은 존재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분 부족이. 빛나는 프로페서가 있으면 또 뒤에서 노동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대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고 듣는 게 내년에 도덕과 규범 다큐멘터리 꼭 찍고 싶다라는. 네, 저도 너무 함께하고 싶고요. 네.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두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게 가게에서 커피를 파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한 시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단골 손님들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고 저도 나중에 이 시간을 분명히 그리워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언젠가 그리워할 이 시절을 되게 영상에 담고 지금 저와 얘기 나누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담아두면은 훨씬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남겨놓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남겨주시면은 아주 소중히 잘 오랫동안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담아주시는 것 같아서 멋있다. 근데 내년 됐을 때 이제 그 팔로워 수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구독자 수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못 찍게 될까봐 미리 약속을 한번 뭐야? 왜 열어? 이거 왜 열어? 퍼포먼스 아니야? 아 이거 찍으시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다 나가셨으니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오리지널리티 얘기하는